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그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그런 소비 구조를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 먼 나라 전쟁에도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신재생 재생이 지속 가능하고 유효하고 안보와 보안에 있어서 가지고 강점이 있는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죠. 특히 원유와 LNG 중동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급 불안이 전기요금, 물가, 산업 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내놓고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재생에너지와 원전, LNG 등 에너지원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지 이른바 한국형 에너지 믹스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전기요금 현실화와 전력시장 제도 개편까지 맞물린 상황입니다. 오늘은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방안과 전기요금 및 제도 개편 방향, 그리고 바람직한 에너지 전환 전략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 드리죠. 에너지 전환 포럼의 석광훈 전문위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에너지 전환 포럼 석광훈입니다.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신현돈 교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신현돈입니다.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의 김진수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 김진수입니다. 홍익대학교 경제학부의 유정민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유종민입니다. 네, 뭐 조만간 끝날 듯 하더니만 지금 또 이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에너지 수급 상황이 어느 정도 비상이 걸린 겁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는 지금 일단은 그 앞으로 향후에 이제 신 교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주시겠지만 지금 일단 원유 수급이 또 당장 문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부터는 이제 LNG를 제대로 공급하는 게 좀 문제가 될 거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하반기부터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기에도 이제 비용으로 전가가 돼서 연말쯤에 되면은 이게 총체적으로 원유, 가스, 전기 그 위기가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마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 교수님도 좀 보완해 주시면. 예,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한 70% 정도가 중동에서 들어오고 예. 원유의 경우에는 가스는 한 15%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비축해놓은 물량이 민간 부분, 그 다음에 전략 비축류 합치면 한 2달 이상은 쓸 수 있는데 아직 그게 방출이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전쟁 끝나고 이제 몇 달간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운송 기간이나 그런 걸 고려를 하면 상당 기간 오랫동안 아마 그 에너지 공급의 위기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죠. 거기 전쟁 이제 복구 피해 상황들이 얼마나 빨리 복구되는지에 따라서 그 기간은 이제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바로 끝나더라도 한 6개월 이상 간다는 얘기가 맞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연말까지는 간다고 봐야 되는데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일단 공급 충격, 전쟁이 끝나더라도 공급 충격이 해소가 되더라도 가격 충격이 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가격 충격은 아까 석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LNG 부분은 지금 이미 7월 인도분은 MMBTU란 단위당 한 30불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평시에 원래 그 가스 많이 안 쓸 때는 한 5불에서 6불인데 많이 쓸 때도 10달러대여야 됩니다. 그게 30불까지 오른 거니까요. 그 충격이 가격 충격이 좀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 교수님은 뭐 에너지 수급 이것이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다각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좀 한번 이어주시죠. 지금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뭐 이제 그런 원유나 이제 이런 것들 다 이제 선물처럼 이제 금융시장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빠른 속도로 떨어지긴 하겠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금융시장이 아니라 이제 실무시장 앞서서 말씀하셨던 이제 실무시장이 원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비축량이 이제 뭐 100일 뭐 이렇게 굉장히 크긴 하지만 L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비축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LNG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발전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이제 에너지 뭐 그런 뭐 원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가장 가격이 높은 첨두 부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력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원유다 이런 걸 갖다 지금 많이 쓰고 나면은 이걸 또 다시 리필을 다시 또 해야 되거든요. 또 호르무즈에서 또 다시 가져오는 것도 한 3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실물 충격은 계속 지속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플라스틱 원료 부족 때문에 또 뭐 여러 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에 이제 전반적으로 부담을 주고 우리나라가 이제 주력하고 있는 그런 각종 정유부터 시작해서 산업 자체 부담을 주게 되는 건데 그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순한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 자체에 큰 영향을 주는 거라고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 뭐 의료용 주사기가 없다, 뭐 플라스틱 봉투가 없다. 네. 아직까지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지금 예 그렇죠. 우리나라 특히나 이제 그 가격 정책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 원재료가 모자라면 당연히 가격이 그거 갖다 반영을 갖다 해줘야 되는데 그 가격 자체가 조금 이제 정부가 좀 통제하는 게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국민들도 그렇고 이제 사용하는 양이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늦춰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충격이 없다면은 이제 물량 충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조만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게 그 답 참 사실 당장 답이 잘 안 보이는 그러게 말이에요. 답답해요. 상황인데요. 그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하나가 지금 원유는 20% 이제 LNG는 20%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양을 사실은 이제 갖고 있는데 거기를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환경운동가들이 이제 한 1, 2년 전에 이제 스탑 더 오일, 디 오일 해서 이제 뭐 고속도로를 막으면서 이제 그 유럽에서 이제 그런 시위를 하게 됐었는데 지금 상황은 마치 트럼프와 이란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스탑 디 오일 그 시위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상황과 같은 그런 엄청난 충격에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정부는 당장 그 일반 시민들에게 휘발유값, 뭐 경유값 이런 거 가격이 너무 갑자기 치솟으면 문제가 된다. 그리고 또 물가 전체에 미칠 영향 이런 것도 고려해서 석유 최고 가격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네 번째 최고 가격을 지금 정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상당히 논란이 있어요. 한편에서는 당장 급한 불을 끄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 올라간 대로 놔둬야 소비가 줄어드는데 가격을 왜곡해서 오히려 소비를 더 하고 지금 주요 선진국보다 우리 석유값이 제일 싸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요거에 대한 견해들은 어떠십니까? 누가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네, 신 교수님. 예. 이게 이제 그 석유 그 최고 가격제가 처음에 시행된 것 자체가 출발점이 이제 원유를 도입을 해서 정제를 하면 거기서 다양한 석유 제품이 나오고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 운송 기간이 한 달이나 걸리는데 바로 휘발유 가격이 제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안 맞는다는 얘기인 거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떨어질 때는 또 똑같이 바로 내려가야 되는데 또 내려가진 않고 천천히 또 이제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원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까. 원유 시장이 따로 있고 원유를 정제해서 석유 제품이 나오는 휘발유나 나프타 같은 게 시장이 따로 있는데 그게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시장에서 바로 석유 제품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 맡기면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근데 이제 한국같이 100%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나 다른 뭐 서민들에 관한 연료로 쓰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차를 뭐 2주 주고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고착화가 되거나 하게 되면은 뭐 시장 기능성도 상실할 것 같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이제 시장 원리에 위배되기도 하고 말씀하신 이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역할이 가격의 역할인데 그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분명히 지금 상황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사실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어. 단기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수송의 이제 그 수송으로 인한 뭐 직접적인 어떤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해주겠다라는 의도는 이해를 하겠으나 지금의 위기는 지금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이제 역사상 최대 에너지 위기입니다. 그래서 뭐 중동 사태 때 1973년, 1979년 그 당시에 석유 공급 지장 규모가 하루 이제 그 500만 배럴이 넘지가 않았습니다. 각각이. 예. 근데 지금은 최소 하루 1,100만 배럴 정도가 공급 지장 상황이고 이게 지금 6개월 이내 끝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의 어떤 전쟁 양상이라든가 전쟁이 바로 끝난다 하더라도 이후에 다시 유전을 복구하고 파괴된 생산 설비를 복구하는 데만도 6개월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국민들에게 정말 비상 상황인 거를 뭐 구두상으로만 알려야 될 상황이 아니라 가격이 정상적으로 수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가격의 기능을 좀 살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사실 석유 제품의 재고를 우리가 얼마나 남길 수 있을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평상시처럼 계속 쓰게 만드는 이 정책은 지금이라도 중단을 시켜야 될 정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정부가 일정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충격 자체가 아까 신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초기에 너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최고가격제라는 제도를 꺼내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최고가격제가 시장 기능을 왜곡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장기로 쓸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최고가격제라는 게 2주마다 한 번씩 우리가 가격을 리레이팅 하기로 했으니까 조금씩 그 현실을 반영시켜가면서 제도를 좀 운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와 비슷한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일본은 아예 보조금으로 지금 지출하고 있고 그게 월 한 5천억 엔에서 6천억 엔 정도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본이 예비비가 한 8천억 엔 정도 있는데 그게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다 고갈이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위기가 빨리 끝나면 잘한 정책이지만 위기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그 시장 가격 반영을 하기 위한 고민을 정부가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 교수님도 의견도? 뭐 저는 이제 경제학자니까 이제 그 당연히 이제 가격에 손대는 정책을 이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왜 나왔는지도 당연히 알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정책이 표를 갖다 잃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이미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유류세 비중이 워낙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낮추고 있는데 그 이제 최고 가격제에 이제 손을 갖다 직접 대기보다는 유류세를 갖다 낮춰주는 방식으로 정부가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고 사실 또 지금 유류세뿐만이 아니라 뭐 교통에너지 환경세 막 여러 가지 세목이 지금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또 부가가치세는 그거에 또 10%이기 때문에 맞아요. 부가세는 지금 또 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갖다 우리가 정부가 좀 더 이제 포기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이제 줄여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정유사들의 나중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가격제를 갖다 최고 가격제를 하다 보면은 이익을 갖다 훼손하게 될 것인데 어차피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뭐 그걸로 이제 가공해서 항공유도 하고 나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내에서 수익성이 없다. 그러면 뭐 당연히 그 물량을 해외로 빼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정부가 일일이 그걸 다 통제도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부가 여러 면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네 분 다 공통된 의견이네요. 이 최고 가격제는 단기적으로는 쓸 수 있는 정책이나 앞으로 한 달 사이에서는 점점 현실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추가로 고려할 게 유류세 인하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지금 또 세수가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검토할 수 있는 카드가 될 것 같고요. 뭐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뭐 이런 등등은 불가피하죠.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로 인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미하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캠페인 차원에서의 의미는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가격을 통한 수요 관리이고
그거를 지금 이 사태가 장기화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그동안은 충분히 2달 정도 이렇게 했다면은 예. 정부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가격의 수요 관리 기능을 해야죠.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중동 쪽 우리가 수입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렇게 그 충격이 큰 건데, 중동이라는 지역은 워낙 불안한 지역이니까 오래전부터 에너지 수입원을 좀 다변화할 수 없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태까지 왜 안 되고 있었던 겁니까? 뭐 에너지를 갖다 그러니까 수입원을 갖다 다변화하자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그동안 그걸 다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싸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런 그 정유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중동산에 이미 거기에 맞게 이제 디자인된 그런 탓도 있지만 우선 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소에 우리도 이제 생활할 때도 보험을 항상 그냥 모든 걸 갖다 다 보험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다 어느 정도 포기하고 리스크를 갖다 우리가 안는 거죠. 보험을 갖다 들지 않고. 이제 중동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액 보험을 갖다 들지 않는 이유는 그곳이 더 싸기 때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복되는 위기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자의로 선택한 그런 보험의 구조가 이제 청구서를 갖다 이따금씩 주는 거다라고 저는 이제 제 의도상에서 이제 알 수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다변화 말고도 이제 비축도 마찬가지예요. 비축도 우리나라가 거의 한 그 석유를 갖다 1억 불 뭐 배를 갖다 이제 보관을 하는데 거의 한 500억 가까이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비용이 들죠. 맞습니다. 그걸 갖다 과연 우리가 이제 그런 위기 상황, 예외적인 상황을 갖다 위해서 할 것이냐, 그걸 갖다 우리가 결국엔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는 싸서 그랬다 쳐도 차제는 조금 더 공급망 그렇죠. 다변화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 교수? 네, 근데 우리가 아까 경제적인 요인이 사실은 크긴 하고요. 석유에 있어서 지금 호르무즈 위기라는 게 현실화되었지만 그 1970년대 있었던 석유 파동 이후에 한 25년 정도는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이렇게 닥칠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점도 있고요. 한국이 이제 정유 산업의 출발을 놓고 보면 원래 유공하고 걸프 오일이라는 미국계 회사하고 합작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그때 이제 중질유를 분해하는 설비 투자 그리고 타랑 설비 투자를 많이 해서 조금 중질유를 고부가가치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정유 산업을 키워갔습니다. 그래서 헤비 오일이라고 하는 중질유가 필요하고 그게 또 대량으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럼 대량으로 헤비 오일을 어디서 확보할 수 있냐라고 하면 사실 답이 중동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던 거고, 근데 이제 정부가 그걸 모르지는 않았었고, 그래서 다변화 위한 정책을 취해서 우리가 중동 의존도가 한 59%까지 낮아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러시아에서 원유를 많이 수입했었습니다. 지금 또 러시아 안 되죠. 예, 러우 전쟁 이후로 우리가 다시 70%로 간 거라서 사실 다변화 노력은 안 한 건 아니고, 근데 앞으로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하면 줄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자. 네, 그 다변화를 하고 싶어도 아까 방금 우리 김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정유시설들이 대부분이 중동의 중질 고유황유에 그 최적화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가장 저렴하고 가장 더러운 원유를 사다가 고급유를 이제 만드는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유종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비되는 좀 미국산은 어떠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일부 있는데요. 예. 미국도 지금 자세히 보면 미국의 정유 공장들도 대부분이 70년대에 중동의 우리랑 마찬가지로 중질 고유황유에 맞춰진 정유 공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난해 약 한 15억 배럴 정도의 셰일유를 수출했는데, 그러니까 원유를 15억 배럴 수출했는데 이게 대부분이 자국의 이 정유 시설에 맞지 않는 경질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정유 시설들은 중질유를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캐나다에서 수입하고 사우디에서 수입하고 아프리카 이런 중남미 이런 데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국도 그런 이유도 있어서 지금 미국의 경유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리터당 2,000원에 육박을 합니다, 이미.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거의 모든 나라가 한정된 중질유를 얻기 위해서
모두가 지금 경쟁 상태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유 산업 그 시설이 한번 어떤 특정 그 오일에 이렇게 맞춰 놓으면은 전환하기가 매우 어려운가요? 그게 초기 투자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유종에 맞춰서 설비 투자를 이미 했고 설비 투자를 했다라는 건 그 투자비를 회수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유종을 바꾸면 그 설비 투자비를 충분히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유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고 이제 시설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도 이건 좀 어려운 과제겠네요. 만약에 올해 석유를 많이 쓰는 시장이 지속된다면 뭐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서 정제 설비를 바꾸는 건 가능한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이제 중동이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한 30%를 생산하고 미국, 러시아, 사우디가 또 3분의 1 정도를 생산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만 합쳐도 한 50% 넘게 그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가 대부분 수출을 많이 하는데 미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제 설비가 한 2천만 배럴 정도 돼요. 하루 정제할 수 있는 설비가. 그중에 70%가 중진류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생산은 많이 하더라도 이 중에 한 하루에 800만 배럴 가까이가 초경질류 셰일 오일에서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도입을 하게 되면은 중동산 헤비 오일이랑 섞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을 전체를 미국 거를 수입해서 쓸 수가 없는 구조고 결국은 중동이 있어야 그거랑 된다. 맞춰서 이제 브랜딩을 해갖고 정유 공장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잘 안 알려졌지만 아마 4대 그 석유 원유 생산국이에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거의 70%의 원유가 미국의 중진류 리파이너를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의 패권도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로 그 중진류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 그래서 거기에 있는 원유를 확보한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파이프라인을 연장하거나 하는 것들을 좀 덜 해드리는 그런 위치가 좋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 베네수엘라에다 아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작 자체는 정유 설비랑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LNG의 경우는 보니까 중동보다 우리가 호주에서 제일 많이 사오더라고요. 그건 또 왜 그런 겁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사태 전까지는 아시아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이제 셰일가스, 그러니까 미국의 LNG의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크라이나전이 발생을 하면서 유럽이 그동안 러시아로부터 아주 저렴하고 풍부하게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사용하다가 그거를 일시적으로 이제 그 수입을 중단하라고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산 LNG를 갑자기 이제 대규모로 이제 수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유럽 쪽에서. 예,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예. 그 다음부터는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 호주와 말레이시아로 이제 수입선을 지금 바꾼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가스 다변화를 위한 고민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가스 계약을 할 때 석유 가격하고 연동하는 계약이 있고 허브 가격이라고 이제 미국의 가격하고 연동하는 계약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는 다 석유 가격 기반으로 가스 가격 책정이 판매 가격 책정이 됐었는데 지금 트렌드는 이제 허브 가격 왜냐하면 너무 석유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석유 위기가 발생하면 동시 위기가 발생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도 그런 허브 프라이싱 물량을 좀 늘려보자라고 우리가 재작년부터 고민을 해왔고 그 결과물이 사실 이란 전쟁을 당연히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 결과물이 다행스럽게도 왜냐하면 중동에 있는 물량은 대부분 오일 가격하고 석유 가격하고 연동해서 연동되죠. 판매하려고 그러니까 카타르도 그렇고 그렇게 판매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계약 물량을 자연스럽게 좀 줄이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덕을 본 셈이에요. 어떻게 우연히 이게 맞아떨어진 그런 셈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지금 정부도 추진하겠다는 에너지 대전환 계획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걸 논의를 해야 합니다. 이른바 에너지 믹스인데요. 과연 석유, 석탄에 어느 정도 의존할 것인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키워나갈 것인가, 이것만으로 충분한가, 원자력 발전은 우리가 어떻게 또 고려해야 할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각자 좀 기본 입장을 밝혀보세요. 성 박사님. 예.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일단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전력과 관련돼서는 석탄 발전의 이용률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지난해 중국하고 인도가 거의 수십 년간 거의 최초로 동시에
석탄의 소비량을 줄였습니다. 주로 이제 석탄 발전 쪽에서 이제 그 줄였는데요. 그래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그 석탄 발전의 이용률을 50% 이하로 이제 낮췄는데요. 그러니까 석탄의 절반은 사실상 그 1년 내내 놀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석탄의 이용률이 전 세계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는데 이번 사태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발생을 하면서 그 가스 발전으로 인한 비용을 단기적으로 최소화시키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석탄의 이용률을 빠르게 지금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번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라든가 확대 정책이 기존보다 더 강화돼서 아마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결국 그런 추세에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네. 네, 여기는 뭐 지금 공급선 다변화 그다음에 뭐 에너지 독립 그거와 맞물려서 결국 기후 변화가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화석 연료를 줄이는 거는 이제 맞는데 지금 현실 자체가 에너지원의 믹스가 있고 전력원의 믹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력으로 사용하는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중에 한 20% 남짓되기 때문에 전력을 다 신재생으로 하더라도 나머지 80%를 네. 어떻게 할 건지도 참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향성이나 취지 같은 거 다 맞는데 이제 이것들이 국내 산업이나 아니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게 이제 단기간 아니면 중기간에는 분명해서 좀 차근차근 계획을 잘 짜서 추진하지 않으면은 중간에 큰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이제 크다고 봅니다. 저는 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경질유든 중질유든 이 기왕 우리가 투자한 것 때문에 그렇게 뭐 다변화도 이제 문제가 있고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국산화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산화라고 하면은 이제 뭐 재생에너지하고 뭐 원전 그쪽으로 어차피 이제 우리 온실가스 탄소는 줄여야 되는 게 이제 이미 딱 2050년까지 그 패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과연 이제 그것 딱 얼마의 비중으로 이제 얼만큼 할 수 있느냐. 과거에는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면이 별로 강조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란 전이 있으면서 이제 재생에너지 시설이 오히려 그런 원 포인트에 다 모든 게 전원이 몰려 있는 그런 다른 발전소보다 더 유리한 측면이 많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또 각광받는 것도 있고, 예. 또 이제 뭐 하나는 또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재생에너지가 잠재력이 이제 굉장히 비싸고 지을 데가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각종 규제가 있거든요. 이격거리라든지 도로에서 이격거리, 뭐 민가에서 이격거리, 그리고 뭐 농업 용지도 굉장히 지금 유휴지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런 규제들을 갖다 어느 정도 좀 파격적으로 좀 떨어뜨린다면은 충분히 이제 재생에너지도 경제성 있게 보급이 될 수 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정부 계획 중에는 새로 짓는 공장 지붕에는 태양광을 의무화한다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말이죠. 또 우리 김 네, 재생에너지 전환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거는 아마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재생에너지 안보에 필요한 것들은 이따가 추가로 또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 다만 이 과정에서 석탄화력 폐지에 대해서는 그것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위기 상황에 안보 자산으로서 일부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석탄화력 단지 중에 공공단지 하나 정도는 지정을 해서 예비로 두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폐지를 하되 예비로 두는, 우리가 그걸 콜드 리저브라고 부르는데 물론 그렇게 유지하려면 비용이 듭니다. 근데 그 비용을 일종의 안보 비용으로 지불해 가면서 한 단지 정도를 유지하는 방법, 그러니까 평시에는 가동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하면서 다른 우리가 지금 화석연료에 대한 정책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어떻게 기존에 쓰던 에너지원들을 우리가 점점 페이드아웃, 그러니까 줄여나갈 것이냐에 대한 정책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방향은 재생에너지를 늘린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몇 년까지 몇 프로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한 동시에 중요한 건 이 재생에너지는 이게 태양광, 풍력 이런 거는 간헐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전기를 다 이렇게 붙잡아 둘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나오는 게 원자력 발전 이야기인데 한때는 전 세계가 원자력을 좀 싫어하다가 요즘은 전 세계가 원자력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하고 유럽이 주로 이민자 문제를 그 정쟁화 시키면서 지난 3, 4년 동안 이제 기존의 정권을 교체하고 이제 새로운 이제 큰 틀에서 우익 연립 정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유럽에서는 특히.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정부들이 이제 기존 정부들이 하던 정책을 다 반대로 뒤집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유럽은 정록연정들이 주로 이제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 뒤집어서 원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도 이제 비슷한 그 정책을 여러 번 표방을 했는데, 예. 근데 문제는 원전을 지금 어느 나라나 특히 이제 그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서구의 안전 기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걸 충족시키려면은 한번 건설에 15년 건설비는 애초 견적액의 뭐 지금 뭐 3배, 4배까지 올라가는 문제 때문에 신규 원전을 미국이든 유럽이든 정치적 선언과 무관하게 실제로는 거의 건설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정치적인 선언들과 실제 그 전력 시장에서 그 투자되는 것들을 보시면은 큰 괴리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다른 분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뭐 한국처럼 이제 국토도 좁고 신재생 에너지의 그 가능성도 해외의 땅 넓은 나라에 비해서는 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고 전 세계의 에너지 믹스와 비교해봐도 한국이 압도적으로 전력 면에서는 그 원전이 차지하고 있는 게 많은데 단지 이제 우려되는 거는 핵 폐기물 처리를 시간 안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기 때문에 많이 져놓고 나중에 핵 폐기물 처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후손이나 다른 그 롱텀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획을 좀 치밀한 계획하에 이런 거를 진행을 해야 좀 안전하게 그 원전을 운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중저준위 폐기물만 경주에 있고 고준위 폐기물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시작 단계밖에 안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적해 주신 거고요. 또 원자력 발전이 사실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아까 뭐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동안 쌌습니다. 근데 싼 이유가 가동률이 이용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재생에너지하고 원전을 이제 같이 추진하게 되면 원전이 부하 추종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전력 수요에 따라서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그걸 뭐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부하 추종을 하게 되면 이제 이용률이 하락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원전의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은 우리가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다만 이게 또 수출 산업입니다.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돼서 그렇죠. 충분히 우리가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만큼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라는 것에 대한 좀 어려운 방정식일 텐데 답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방금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어차피 재생에너지와 함께 가야 되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무탄소 전원으로 하되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과연 이게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가 그동안 굉장히 비싸고 이제 원전은 굉장히 뭐 글쎄요 이제 운영비하고 저 전주기에 걸친 그런 비용이 어떻게 보면 구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운영비는 어떻게 보면 쌀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전원에 비해서 반면에 이제 뭐 각 말씀하신 그런 뭐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그 모든 비용들을 갖다 다 포함한 이런 전주기 비용들을 갖다 감안했을 때 과연 원전이 이제 싸냐 이거는 정말로 이제 그 우리나라 왜냐하면 이제 각자 이제 그 한전의 그런 자회사들이 이제 그걸 갖다 다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경제성을 갖다 확실하게 이제 평가를 갖다 하기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좀 더 냉철한 좀 비교가 필요한 점이 있고 또 원전이 또 이번 이란전에서도 보여주셨다시피 이제 분산화된 전환이 아무래도 이제 안보 측면에서는 좋은데 원전은 이제 그런 집중화된 그런 어떻게 보면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데 좀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석 박사님 아까 미국이나 유럽이 정치적 선언은 하지만 실제로는 안전 기준 이런 것 때문에 뭐 15년 이상 비용은 서너 배 든다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이제 그게 폐기물 완전 처리 뭐 이런 기준까지 다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신규 원전 건설에 따른 안전 기준은 그 유럽 나라하고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그 명목적으로도 다르고 실제 그 규제기관의 어떤 운영 패턴이라든가 운영 수준, 그러니까 규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 문제를 제외하고도 지금 영국에서 프랑스의 EDF라는 전력 회사가 건설을 하고 있는 이제 힌클리 포인트 원전이라고 있습니다. 힌클리 예. 포인트 원전 2기인데요. 그 2기의 건설 비용이 지금 80조 원까지 이제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원래는 지금 정도 건설이 됐어야 되는데 안전 규제 때문에 계속 설계를 변경하고 그러면서 이제 2030년 이후에 건설될 예정인데 그 건설 비용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견적액보다 지금 거의 3배, 3.5배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인데요. 그래서 이 서구 안전 기준을 충족하느냐 여부가 되게 중요한 거고 국내에서의 그러니까 어떤 울타리 안에서 그것도 그 공기업의 지위에서 원전을 저렴하게 짓는다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으로 이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뭐 금융 비용도 사실 굉장히 많이 이제 할인이 되고 또 안전 규제 기관도 같은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많은 부분을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제 표준에 안 맞죠. 그 기준을 적용하면서 저렴한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국제 표준에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석 박사님의 기본 입장은 추가 원전 신규 건설 국내에서 필요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아까 그 김진수 교수님이 잠깐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기술적으로 원전하고 재생에너지가 공통점이 출력을 실시간으로 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렵죠. 기술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둘이 그 일종의 제로섬 게임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랑스가 이제 대표적인 그 친원전 국가인데요. 지난해 프랑스 원전이 그 약 370 테라와트 아워 정도의 전력을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프랑스도 그 태양광 풍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서로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양쪽 다 출력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원전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출력 감발이라고 하는데요. 그 출력을 그러니까 원전의 출력을 줄여서 운전한 양이 얼마냐면은 약 33 테라와트 아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전체 원전 발전량의 약 9%를 이미 줄여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도 마찬가지로 3, 4%씩 지금 출력을 서로 줄이고 있는데요. 이게 그 프랑스의 전력기관이 예측을 한 거는 2035년이 되면은 그 370 테라와트 아워 중 약 한 100 테라와트 이상을 출력을 줄여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연중. 그럼 거의 30% 가까이를 줄여서 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2개를 지금 우리가 병행 확대를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를 지금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원전을 이야기할 때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비중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서로 비중을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둘 다 한꺼번에 우리가 확대할 수가 없다. 이것을 좀 기술적으로 그 정치권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세 분께서도 추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도 한 말씀씩만 좀 밝혀주시면. 이 교수님부터. 뭐 신중 검토가 아니라 어떤 입장이신지. 뭐 저는 뭐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 도달했기 때문에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합니다. 예, 많이 필요해서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이제 빨리 이제 전력을 갖다 확보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양자택일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전력을 갖다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다면은 우선 그걸 한 다음에 이제 다른 그런 에너지원을 갖다 확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걸 자꾸 접근을 하다 보면은 이게 말씀하시는 그런 제로섬의 그런 관계로밖에 갈 수가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면을 좀 지양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 교수님. 저는 이제 계획된 거 정도는 하고 신규는 필요 없고. 필요 없는 게 근데 필요하긴 한데 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존 거를 잘 매니징해서 그 라이프를 조금 더 연장을 하거나 안정성이 답보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아마 이제 석탄이나 나머지를 줄이는데 이거를 급격히 줄일 수가 없으니까 너무 이제 이상적인 정책보다는 현실을 감안한 정책이 추진이 돼야 가능할 것 같아요. 김 교수님.
저는 11차에 짓기로 한 건 지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차에는 열심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는 이제 11차 플러스 알파를 또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계속운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운전이 우리나라가 이제 10년 계속운전 허가를 주는데 그 10년 기간 안에 사실 인허가나 이런 기간까지 다 포함이 돼요. 그러면 경제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 운용 정책에 있어서 이건 모르겠습니다. 원전 쪽 정책을 또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계속운전도 우리가 만약에 원전이 정말 필요하다면 왜냐하면 지금 신규 개발 들어가서 원전 완성하려면 10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 이후의 전력 아까 AI에 대응하려면 안 됩니다. 10년 후, 15년 후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운전이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포함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현 정부도 이미 계획돼 있던 것은 그냥 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고 아직 신규 추가 계획 수립에 대한 거론은 없는 상태인데 어쩌면 그것도 검토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뭐 이제 오늘 그 정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더 그래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그 사실은 뭐 원전도 하고 재생에너지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근데 이제 공학적으로 문제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완전히 고립된 나라입니다. 이제 고립된 나라에서 전력을 운영하는 게 실제 이게 일반인이 생각하는 거랑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전을 자기가 그냥 발전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전이 가동이 되려면은 가스 발전이 운전 예비력이라는 개념으로 항상 굉장히 많은 가스 발전기가 같이 가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게 되면 아까 프랑스 사례처럼 프랑스는 이미 대륙에 20개 이상 국가들이랑 송전선이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전의 발전량을 거의 지금 이미 그 10% 가까이 줄여야 되고 10년 후면은 30%를 줄여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좀 그 어떻게 보면 전기공학도들이 그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둘 다를 적당히 정치권에서 그 어떤 미덕으로 삼는 타협을 해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그거는 나중에 좀 요 부분만 따로 떼어서 좀 논의를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이건 워낙 고도로 전문적인 분야라 일반인들은 참 토론에 끼어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기술적 문제 그거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쉽게 말하면 그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꼭 한번 짚어야 할 문제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꼭 아주 중요한 쟁점이 전기 요금 문제입니다. 이것도 벌써 수십 년 된 얘기입니다. 계속 우리는 전기를 원가보다 싸게 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한전은 뭐 어마어마한 적자가 좀 쌓여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걸 이대로 둘 것이냐? 그리고 또 솔직히 그 산업용 전기를 보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래서 전기 요금을 최근에는 산업용 전기 요금은 꽤 많이 올리긴 했습니다만 더 올려서 더 현실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어떠십니까? 우리 신 교수님부터. 저는 좀 현실화를 하자는 의견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정의로운 요금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환경이나 다른 것들을 감안해서 그 뭐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하게 되면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이제 소비를 억제하는 기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높여야 되는데 이게 제도가 없어서 전기요금을 못 올린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선거도 너무 자주 있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올릴 시간이 아마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국민을 설득을 해서 그 에너지는 싼 게 아니다. 이게 소중한 거기 때문에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그 생활화하는 게 사실은 저는 필요하다고. 자, 손파사님. 네, 지금 뭐 우리나라 산업용이든 가정용이든 이제 국제적인 지금 그 전기요금과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3분의 2에서 절반 수준입니다. 유럽이라든가 미국과 비교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지금 한전 부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짜가 아닌데도 한전 부채 지금 200조가 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혀 공짜가 아닌 게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이자비 연간 뭐 5조 원대 이자비도 내야 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나중에 더 큰 비용으로 갚아야 될 사안인데 이게 사실은 소비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정치권을 위한 선거를 앞둔 정치권을 위한 이게 그 요금 통제이지 실제 소비자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전부를 다 그 정상화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3분의 1
또는 절반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지금부터 정상화의 로드맵을 네. 정치권과 정부가 지금 내놔서 그래서 전력 부분에서도 수요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 교수님. 어렵죠. 전기요금 올리자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 저도 전문가 이렇게 방송 토론 나와서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현실화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상황이면 올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현실화라는 표현보다 우리가 실제로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연동시켜서 전기요금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높아질 요인이 있는데 그래도 한 2년 동안 쌌어요. 싸게 낮출 가능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우 전쟁 때 가격을 안 올린 그 한전 부채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걸 회수해야 되니까 전기요금을 또 못 내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괜찮고 좀 저렴할 때는 싸게 쓰고 좀 비쌀 때는 위기 상황에는 전기요금을 높여서 우리가 체감도 하고 조금 더 아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연동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보 강화하고 탄소 중립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꾸려면 전반적인 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요금의 상승이라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아니면 그대로 이 상태로 머물러 있자라고 하면 괜찮지만 바꿔보자, 좀 탄소 중립 시스템으로 바꿔보자, 변해보자라고 한다면 예. 그만큼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정민 교수님. 뭐 저는 이제 그 사실은 이렇게 전기요금을 매번 이제 올려야 되냐라고 이게 계속 이렇게 정책의 그런 테이블 상에서 토론에 자꾸 주제로 올라가는 게 좀 이제 시장주의자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하긴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결정돼야지 정부도 매번 이렇게 뭐 전기요금 올린다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산업부 장관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뭐 이렇게 사과도 하고 저는 이런 것 자체가 정부가 자꾸 책임을 지는 것 자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 네. 시장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사실 미안할 것도 사실 없을 것인데 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연료 연동비 제도 같은 것도 우리가 제도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원가 연동제가 있는데도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작동하지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또 뭐 가정용이 예를 들어서 뭐 산업용보다 높다라고 하면은 뭐 그거는 뭐 사실 산업 정책에 휘둘린 거나 다름없고, 혹은 가정용이 산업용보다 낮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그런 표몰이에 휘둘린 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결정에서 그러니까 전기 요금의 그런 결정이 가장 독립하는 게 가장 이제 이상적인데 그게 언제가 될지도 모르겠고 전력 산업의 구조 개편과 또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전기 요금도 뭐 우리가 뭐 어떻게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데 이제 상당히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갖다 정부가 이제 억누른다 하더라도 한국에 뭐 한전에서는 뭐 한전 체를 갖다 발행해야 되고, 사실 한전 사장이 금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은행 총재보다 클 정도입니다. 그만큼 한전체의 비중이 굉장히 시장에서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차피 뭐 거기서 시중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뭐 어차피 그게 국채든 뭐 통화 안정채든 정부의 부담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부가 인위적으로 하면은 어차피 뭐 국민의 세금이나 이런 걸로 부담으로 돌아온다라는 걸 갖다 좀 자각을 하고 시장이 막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수십 년 동안 요 논의를 할 때 관련 전문가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이면 100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현실화라고 표현하고, 어떤 분은 원가 연동을 제대로 하도록 하자라고 표현하고, 어떤 부분은 시장 기능에 맡겨야 된다, 이런 얘기.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올릴 수밖에 없다는데, 그런데 항상 정치 논리로 이게 왜곡되어 온 역사가 너무 기니까 이번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이걸 좀 더 본격화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 차제에 또 이런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낮에는 전기가 많이 남아도니 낮에는 전기값을 좀 싸게 해주고 밤에는 좀 올리고, 이 일부 산업용 전기에 지금 이걸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걸 더 가정용에까지 확대하자는 논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발전 시설로부터 가까운 곳은 이 배송망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좀 싸게 해주고, 거기로부터 먼 곳일수록 요금을 올리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도 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 두 제도는 다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요즘은 이제 AI나 뭐 블록체인 기술들이 있으니까 이게 매니징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뭐 시간대는 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역별은 뭐 이렇게 좁은 그리드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모르는데, 다만 이제 뭐 화석 연료를 떼서 그 인근 지역에 그 환경 문제나 그런 것들 때문에
뭐가 된다 그러면 이제 지역별로 그거를 감안한 거를 해주는 건 괜찮은데 이것까지 하는 거는 아직은 이제 한국의 그 그리드가 뭐 통합되거나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예, 크게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먼저 네, 말씀하세요. 예. 지금 재생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제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전력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변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얼마나 정교하고 투명하게 그 가치를 바뀌는 가치를 최종 전기요금에 반영시키느냐가 앞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런 거를 과거 지금처럼 정부와 정치권이 결정하는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이렇게 정교하고 그 고도의 그 기술이 요구되는 전기요금 체계로는 전환이 못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더 많이 시장으로 보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간에 따른 가치는 너무 명백합니다. 지금은 낮 시간이 되면은 그 원가가 굉장히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그 도매 전기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매년 여름이 되면은 산자부와 그 관련 공무원들이 여름에 그 냉방 전력 그 절정 캠페인을 매년 해왔었는데 예. 5년 전부터 그게 아예 사라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태양광이 다 해결해 주니까요. 근데 문제는 저녁 피크는 또 태양광이 지기 때문에 그때 또 새로운 피크가 생겨서 그때는 또 그 부하를 수요를 다른 시간대로 또 분산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사실은 이제 수도권은 자급률이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6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방은 또 이 자급률이 2.5배, 그러니까 부산이라든가 호남 지역이라든가 네. 이런 데는 또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재생에너지를 더 이렇게 추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별로도 그 시장의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맞게 그 균형에 맞게 그 이 발전 원가가 그러니까 발전 원가가 아니라 이제 그 도매 가격이 지역별로 사실은 차등화될 필요는 있습니다. 최소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는 그렇게 좀 그 시장을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예,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이미 유럽이라든가 이런 곳곳에서 이미 이제 하고 축적된 있죠.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대별 요금제랑 지역별, 지역도 사실 이렇게 조널 프라이싱 지역 기준 말고 아예 노드 기준으로 우리가 전력 계통을 구성하는 노드 기준으로도 아예 프라이싱을 다르게 가격을 다르게 매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선진 전력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을 운영한다라는 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장이 운영이 될 때 전력이 시장 중심으로 운영이 될 때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전력 시장 구조 개편하고 같이 맞물려서 좀 움직여야 된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저는 또 한 가지가 이게 조금 변질이 돼서 혹시 특정 지역이나 아니면 우리가 무조건 이 지역별 요금제를 통해서 전기요금을 싸게 해야 된다라는 걸로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들어가는 비용들을 따져보고 그게 조금 더 할인을 한 저렴하게 공급할 여지가 있는 지역은 뭐 낮출 수도 있지만 이런 지역별 요금제라는 건 우리가 전력 구매비, 도매에만 생각할 게 아니라 소매에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거는 발전 비용뿐만 아니라 송배전 비용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송전 비용이 멀어지면 비싸지만 사실 배전 비용은 몰려 있을수록 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도권이 배전 측면에서는 또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지역별 요금제가 운영이 돼야 되지 이게 또 하나의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가격 싸게 해줄게요라고 그렇게 활용되는 제도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정착되면 어찌 보면 산업단지의 그 지역 분포가 발전 설비와 항상 맞물려서 가도록 하는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갈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또 지금은 특정 산업에 대해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또는 산업 컴플렉스가 이미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 나눠 갖기를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또 조금 변질될까 봐 우려되는 점이 있고요. 당연히 전기를 싸게 공급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지역이 있으면 그쪽으로 수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산업들에 네. 대해서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교수님도.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자연스럽게가 지금 이제 분권화된 시장이 아닌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와 공급에 맞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의 현재 전력 시장 체제 하에서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요율을 갖다 매길 것이냐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요율을 갖다 매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지방 분권이라든지 이러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수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제 잘 못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런 거 자체가 요율을 갖다 정하는 것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어떤 지방의 그런 사업자들을 위한 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조금 형식의 약간 수혜적인 시혜적인 정책으로 변질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수도권의 집중을 갖다 막는 것은 전기요금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기료만으로 그걸 갖다 하면 안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기회 비용이 제대로 반영된 그런 지방 그런 지역별 그런 전기요금제가 되려면은 역시 시장이 좀 바뀌어야지 네.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는 저는 뭐 별 정치적 논란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굉장히 정치 논리에 휘둘릴 우려가 크다. 네. 거기로부터 벗어나야만 제대로 진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자,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고 마무리 토론 이어갑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온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에너지 전환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9,500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4월 2일 정보량이 가장 많았는데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 시정연설을 진행했죠.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1조 1,000억 원의 재생에너지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에너지 전환 연관어를 살펴보면 탄소, 에너지, 화석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모색하는 국제행사가 전남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은 이번 에너지 공급 위기를 통해 국제사회는 각국의 에너지 구조가 연결돼 있음을 어느 때보다 실감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이란 과제에서 국제사회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며 석유와 가스 의존도를 낮춘 국가들은 중동 사태에도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포르투갈은 국가 전력 수요의 8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어 전력 생산 비용의 변동성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낮다고 합니다. 파키스탄 역시 최근 5년간 옥상 태양광 설치가 늘며 에너지 충격을 일부 흡수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즉각적인 전환은 어렵다는 산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는데요. 전쟁으로 급등한 화석에너지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이에 따른 금리 인상은 자본 조달 비용에 민감한 재생에너지 투자를 상대적으로 위축시킨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전환을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논의한 이 에너지 대전환 이게 없던 계획이 중동 사태 때문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죠. 원래 있던 계획인데 중동 사태로 인해서 더 우리가 빠르게 촘촘히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야 되겠다. 이런 지금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어찌 보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비용을 초래하면서 한다라기보다 이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산업이지 않습니까?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 산업 우리가 상당히 많이 앞서 있었잖아요. 요즘 우리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중국한테 또 많이 그렇죠. 뺏겼다는 얘기도 많고. 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산업을 갖다 이제 우리가 환경 정책 기존의 환경 정책이 아니라 이제 산업 정책으로 보면은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산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이제 재생에너지를 갖다 이제 하는 과정에서 뭐 패널이나 모듈이나 배터리 뭐 그런 히토류라든지 그런 공급망의 그런 핵심적인 요소들이 뭐 중국이든 인도든 뭐 칠레든 다른 타국에 많이 이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재생에너지를 갖다 이제 재생에너지 위주로 이제 산업 정책으로 밀고 나가기에 그동안 많은 여론의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갖다 이제 그래서 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은 또 경제학자분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비교 이론이라는 게 있지 않냐. 우리가 못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이제 좀 수입도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제 그런 재생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안보 측면에서도 그렇고 너무 중요해졌어요. 그 비중이. 비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포기하기에는 이제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로봇 청소기나 이제 드론을 갖다 놓고 보면은 로봇 청소기는 그냥 가볍게 이제 이웃 나라의 그 비교위를 갖다 넘겨줬거든요. 근데 드론도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그거는 약간 생각해볼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산업 정책으로 우리가 국산화를 갖다 좀 더 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에너지 뭐 독립에도 도움이 되고 안보 차원에서도 좋고, 근데 이제 그것말로 다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화석 연료 안에서도 이제 뭐 브릿지 연료로 쓰는 그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CCS처럼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는 방법.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로만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를 점진적으로 이제 그 전환의 속도하고 볼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디자인을 정말 잘해야 중간에 큰 탈 없이 이런 에너지 전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획은 좋은데 이게 실행이 안 될 가능성이 지금 과거의 경험상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알고 있어서 지금 이런 계획들이 그 방향성도 맞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더 방점을 맞추는 게 훨씬 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랬었는데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기회를 한번 놓쳤습니다.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산과 비교하면 태양광 풍력 배터리의 그 기술 격차가 중국과 대략 한 5년 정도 이미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사실은 중국산이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니라 품질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불편한 진실인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태양광 풍력 배터리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고요. 아까 유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초 체력을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정도 지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태양광 풍력 확대를 최대한 하면서 국내 수요를 높이면서 자연스럽게 제조업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이 거론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각지대에 있는 게 뭐냐면은 IT 산업입니다. 그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이게 이 가치를 정교하게 측정을 해서 이걸 최종 요금까지 전달을 하고 또 원격 제어와 자동 제어를 할 수 있는 그 기술들이 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거에 비례해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 IT 부분은 그래도 우리나라 IT 부분은 여전히 그 중국 대비 여전히 잠재력을 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좀 더 이 전력 시장에 들어와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전력 시장을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통제하는 이 시스템을 일단은 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그 가격에 따라서 이게 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실제 이 IT 산업이 전력 시장에 들어와서 자기 잠재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그 2000년대 정보통신 산업을 그 경쟁을 도입해서 오늘날에 이제 우리나라 이동통신 산업자들이 여러 개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전력 시장도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그 경쟁을 도입해야지 복수 경쟁 체제. 예, 그래야지 이런 IT 스타트업들이 지금 그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입니다. 아까 그 원전 수출 언급하셨는데 우리는 재생에너지는 수출도 못하죠 지금. 할 겁니다. 글로벌 밸류체인, 태양광 밸류체인을 거의 중국이 장악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경쟁하고 있는 회사가 한국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풍력 중에서는 이미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풍력 전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해저 케이블, 해상 케이블이라던가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곧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할 텐데요. 우리가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이자 수출 산업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계획이 나올 테니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토론 마무리 짓죠. 우리 유종민 교수님부터 마지막 발언 1분 이내로 짧게 한 말씀씩. 네. 시장에 이제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여러 이제 전력도 그렇고 재생에너지 그 비율도 그렇고 가장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수준의 가격과 그런 기회 비용이 이제 전달이 되려면은 어차피 시장이 그런 역할을 갖다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한전이라든지 그런 정부가 모든 것을 잡고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아무리 정책의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눈에 보이는 그런 전기 가격이라든지 그러한 지역적인 거에 매달리지 않고 정부가 만약에 뭐 새로 출범했다라고 하면은 가장 힘이 있을 때 그런 쪽을 갖다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진수 교수님. 저는 오늘 우리가 에너지 믹스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지는 않은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율 투자하고 에너지 절약인데요. 사실 에너지 효율이 first fuel이다, 첫 번째 연료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우리가 믹스를 전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원을 바꾸는 노력,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 투자를 확대하고 지금 KGX도 우리가 만들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조금 더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현동 교수님. 예, 지금 이제 우리 현실이 에너지 자원의 해외 의존도 93%, 그다음에 화석 연료 80% 쓰고, 그다음에 전력 합의로 한 20% 되는데 이것들이 한꺼번에 바뀌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 정부에서 난 뭐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이든 이런 것들이 말로만 그치지 말고, 그렇죠. 예, 체계적으로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성을 잃지 않고 꾸준히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네. 석광원 박사. 예, 저는 뭐 원칙적인 것도 있지만 지금 앞으로 6개월, 앞으로 1년, 2년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가 굉장히 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이제 그 최고 가격제와 이제 유가 보조금 잠깐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석유든 가스든 전기든 그 정부가 해야 될 보조는 이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보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보조로 좀 전환을 해야 된다. 가격은 그 에너지 가격은 최대한 시장 가격을 통해서 수요 관리를 하게 하되, 보조는 정치권이 지금 고민해야 될 거는 보조를 에너지가 아니라 사람에게 직접, 그것이 재난지원금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람에게 지원을 해서 그 에너지를 기존 수요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더 다른 쪽으로, 더 효율적인 쪽으로 쓸 수 있도록 그 사람에 대한 지원으로 빨리 전환을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논의 있었습니다만 아까 전기요금 현실화라든지 또 에너지 대전환의 시기를 좀 당겨야 한다든지 기존에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반복하게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모두가 위기의식을 느껴질 때가 어찌 보면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가 좀 과감하게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분 늦은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